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98명 발생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300명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2주째 300명 그리고 4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에 대해 방역당국이 연관성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짚어봅니다. 국윤진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8명으로 4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발생이 381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309명, 비수도권에서 72명이 나왔습니다. 주요 신규 감염 현황은 서울 은평구 사우나와 관련해 12명, 동대문구 병원 3번 사례에서 10명, 경기 이천시 스티로폼 공장과 관련해 12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강원 원주시의 헬스장 사례에서도 이용자와 가족 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모임과 사우나, 병원, 직장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재확산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국면입니다. 방역당국은 3월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됐고 또 봄철이라 날씨가 풀리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방역 상황에서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아슬아슬한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1,627명이 됐습니다. 어제 6만 7천여 명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아 지금까지 모두 22만 5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주일 만에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백신 접종이 최선의 대안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불안감이 돌자 정부가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의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인 만큼 자연적으로 숨진 사람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로 보고되는 경향이 짙다는 설명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지나친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도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약 690만 명 중 200여 명, 화이자 접종자 830만 명 중 1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프랑스는 171명의 사망 신고 사례 중 160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의료계의 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필수고 특히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중증 환자에게 백신은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감 진압에 나섰습니다. G7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했다고요. 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시기는 오는 6월 11일로 예정된 G7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주 간격으로 2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1차 접종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 68세인 문 대통령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잇따라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승인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우리 방역 당국의 방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짚기도 했었는데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1년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00여 명이 붙잡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선을 속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만 105명이고요. 나머지는 공문서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새어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을 전후로 해선 주사를 맞으면 좀비가 된다는 등의 백신 관련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 조직이 들어있다라는 글도 있었고요. 또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영상을 만들어서 불안감을 조장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현재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고 또 차단을 요청한 이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사기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백신에 대한 악의적인 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구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398명으로 400명대를 간신히 넘지는 않고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계속 요새 300명, 4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박스권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300대 말에 나왔는데요. 어제 비교하면은 약 20명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검사 건수가 계속 평일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37,000건이니까 평일 검사에 대비하면 거의 한 8,000건 정도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은데 검사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빨리 확진자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쉽게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환자, 확진자, 감염자를 빨리 찾아서 선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임시선별진료소도 많은 곳이 폐쇄가 되고 또 지금 선별진료소에 있는 상당수의 인력도 아마 백신 접종에 투여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어서 이렇게 검사 숫자가 적었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도 다소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확진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확진자 수가 많고 충분히 떨어뜨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예. 다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현황은 생각보다는 빨리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한 5일 정도까지는 예. 다소 늦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속도에 비하면 상당히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백신 물량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훨씬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언제 예.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게 물량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이 정해진 시점에 백신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지금 가속도가 붙은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백신 공급 물량이 끊기면은 또다시 처음부터 리셋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예.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좀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확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말 이동량이 보니까 한 13% 정도 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말 이동량이 직전 대비 수도권은 9.4%가 늘었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단계가 좀 높으니까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하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9%가 증가를 했습니다.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동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지난 1년간의 유행상을 보면 이동량이 늘어나면 반드시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거나 양성률이 늘어나거나 등등의 이제 사후적인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0명대에서 400명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이동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지속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다음 주 정도에 이동량이 늘어난 효과가 확진자 숫자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300, 400명 박스권으로 형성되어 있던 확진 환자가 뭐 400명, 500명 혹은 500명, 600명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서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날씨도 이제 많이 풀리면서 이게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날씨가 풀리면 어떨까요? 바이러스가 더 전파가 잘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날씨와의 연관성.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 한때 우리가 이 바이러스 특징을 잘 모를 때는 이랬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뭔가 감염 확산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바이러스 활동성 또는 전파력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밀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냐 여름이냐 봄이냐 상관없이 산밀 조건이 조성이 되면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확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이동이 된 곳에서 산밀 조건,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활동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임이 많아질 개연성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계절, 온도 요인, 습도와 상관없이 전파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동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오히려 걱정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의 가족이 백신을 세치기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네, 일단은 정 총리는 이 접종 순서는 사회적 약속이고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 요양병원의 이사장 가족이 그 요양병원의 종사자나 혹은 입소자인 것처럼 속인 다음에 새치기 백신을 접종한 사례로 네. 적발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경기도는 백신을 회수하고 또 허위 접종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예. 될지는 일단 결과 처분이 나오면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드립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환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비접촉 방문 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방역 수칙에 따라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와 발열 체크, 칸막이 설치와 적절한 거리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 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을 확인을 합니다. 면회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와 입소자, 가족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금요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개인 안심번호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하시면 휴대전화번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QR 체크인 화면에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면 앱을 켜지 않고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R 체크인이나 전자기기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14 대표번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대표번호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6자리의 전화번호로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출입 등록이 가능합니다. 14 대표번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8천여 개 기관에서 총 86만 회 활용이 되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모든 이용객이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잘 지켜져야 감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지고 추가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안심번호와 14 대표번호를 활용하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낮출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제공한 무료 영상통화는 약 637만 건으로 전년 설 연휴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종교시설의 비대면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0GB의 데이터 지원,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총 7천여 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종교활동 콜센터 전화번호 143319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인들께서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고 계시고 이로 인해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22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유치원과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400명 정도의 적지 않은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어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연말 하루 평균 400명대이던 환자 수가 4주 만에 1000명대로 상승하였던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후에 이상 반응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건의 접종이 이루어졌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중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며 보고된 이상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 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당국의 안내와 지침에 따라 의료진의 예진을 받고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시설 운영자, 관리자는 이용객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가 6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당국은 이 영역은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고 현재 조사가 분석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믿고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는 걸까요? 예, 우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나이, 또 기저질환 유무, 그다음에 백신을 접종했을 때 임상시험에서 이미 각 백신들이 보여준 이상 사례 또는 중증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증 부작용이 지금 사망 사례에서 나타났나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걸 우선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검이나 이런 걸 하겠죠. 이제 가족들이 만일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인 사망률. 그러니까 어떤 요양병원에서 하루 평균 사망자가 몇 명이다. 이럴 때 백신 접종 전후에 과연 백신 접종 이후에 눈에 띄는 정도로 사망 사례가 급증했다. 이러면은 평소와는 달리 뭔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실제로 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쳤는지 않았는지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부검 결과, 기저질환, 그다음에 사망에서 있어서의 인과관계, 그다음에 실제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상 반응인가의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아마 그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6명의 사망자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해 계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구체적인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취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의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신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고 간질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일어난 경험이 있고 또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할 정도의 기저질환자였고 또 부안의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도 심근경색 같은 기저질환에다가 또 희귀질환까지 앓고 계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망자가 일어난 요양병원에 한 달 평균 사망자가 5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에 5명에서 10분 정도가 사망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뭐 최소 한 분에서 그리고 뭐 2분, 3분이 사망할 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별이 잦았던 그 병원의 사정 그리고 지금 사망자로 이렇게 확인된 분들의 기저질환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백신 때문에 인과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앓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방역당국이 판단을 해서 아까 브리핑 내용처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정세균 총리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방역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듯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뭐 부검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신의 부작용 사례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백신을 많이 접종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뭐 작년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명확하게 보도할 수 없으니까 재작년에 요양병원 사망자 숫자들과 백신 접종은 지금 시기에 요양병원 사망자 숫자 같은 걸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라도 요인이 있는지를 지금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건데요. 오늘까지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2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는데 사망
사망 사례가 6사례인데 모두 다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만일에 백신에 의한 사망이다 이러면 명백히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 거의 23만 명이 토탈 이제 23만 명이니까 23만 명 중에서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몇 사례의 사망자는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백신 하면요. 자체의 문제라고 예. 하면 그러는데 지금 사망자는 오로지 상당한 중증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서만 관찰이 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하시면은 기저질환이 미치는 영향, 예. 그다음에 정말 백신이 기저질환에 영향을 미쳐서 사망에 이르렀는가? 물론 당국이 발표하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지금 수천만 명을 했기 때문에 꽤 많은 국가에서 사망 사례가 생겼습니다. 영국에 402명, 프랑스에 171명, 독일에도 113명, 노르웨이도 93명 막 이러는데요. 아까 우리 기자 레포트에 의하면은 영국 같은 데는 402명이 사망했지만 화이자 백신은 한 190명 정도의 사망을 내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네. 대부분의 사망자가 화이자 백신에 의해서 나왔고요. 160여 명이 그렇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그렇습니다. 사망을 한 미국도 사례였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현재 접종이 되고 있는 것이 화이자와 모더나죠. 모더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이자가 훨씬 더 많은데요. 모더나보다. 그러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에 의해서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국가들에서 이미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백신과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했고 사망한 사람만 수천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예.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가짜 뉴스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사망을 촉발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 예. 뉴스인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 백신에 의해서 사망 사례는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화이자에 의해서 사망이 되었다고 하는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어떤 백신이냐에 상관없이 안전성이나 효과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후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느냐?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2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20만 명의 대부분이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에요. 확률상으로. 네, 그리고 더군다나 화이자 백신이 일부 접종이 되었지만 화이자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다루는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거든요. 근데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고 활동성이 강한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는 애초에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20대, 20대, 50대 중에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으면 상당히 이제 기저질환이 심하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소수의 사망자 사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어제 제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새 언론 포럼이라고 하는 언론 단체에서 한국의 백신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제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토론회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언론의 백신 보도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내용을 지적하는 토론회였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 대표로 이재갑 교수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나와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재갑 교수가 한 여러 이야기 중에서 이 얘기는 좀 시청자분들께도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참고할 수 있는 기자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재난 상황인 거 맞아요. 재난 상황인 거 많은데 보도가 재난 보도처럼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나고 태풍이 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을 더 구할 수 그쵸. 있으니까요. 피해 상황을 예. 빨리빨리 보도하고 그리고 태풍의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보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화재가 어느 곳에서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이 만에 하나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재난 상황이지만 그런 재난과는 성격이 다른 재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요양병원에 사망자가 수십 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자를 보도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생겼다고 지자체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속보라고 하는 태그를 붙여가지고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코로나19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의학과 과학,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네. 그 자체로 이게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섣불리 터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걸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두 분이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오늘 해야 할 얘기를 상당 부분 해주셨는데 좀 더 짚어보면요.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와닿네요.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여기에서도 좀 이상 사례가 많이 나와서 사망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백신 자체에 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망하신 사례들이 다 기저질환자였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럼 백신을 맞아야 할까? 이런 이제 또 걱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백신 접종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오히려 더? 오히려 권장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또 노르웨이 같은 사례에서 보면 지나치게 기저질환이 중증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접종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극소수가 지금 우리 6례의 사망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망 사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접종이 권유됩니다. 다만 굉장히 깊은 기저질환, 또 오랫동안 기저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은 예진에서 아마 의료진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고혈압 정도가 있어. 나는 콩팥 질환 정도가 있다니까. 나 뭐 간 수술을 받았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는 예. 암 수술을 최근에 받았는데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활동이 돼요. 그러는데 맞아도 될까요? 이런 정도의 질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분들 정도의 기저질환은 백신 접종을 기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백신 접종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히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진 단계에서 충분히 의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의사의 판단이 또 나오겠죠.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임상시험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예. 사실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정도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세계적으로 백신이 수천만 건 진행이 됐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부분 화이자, 모더나와 관련된 이제 이상 반응이라든지 뭐 사망자 이런 부분이 좀 나와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과도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20만 명 이상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 가짜 정보가 막 횡행하고 거기에다가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라든가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약간 좀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의사가 있고 6월 달에
그 G7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번 1차 접종을 예. 하면은 8주 그러니까 2달 후에 2차 접종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 가 있는 바람에 2차 접종을 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1차 접종을 한 다음에 2차 접종을 하고 순방을 가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서 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접종을 받으려면 65세. 먼저 해결해야 될 예.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접종이 보류되어 있는 65세 이상 접종이 허가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하나씩 반전하고 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65세부터 74세까지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자면 원흉이 사실 독일 방역 당국이거든요. 예. 근데 독일 방역 당국이 엄청나게 후회를 하면서 결국 어제 65세 이상 접종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허용을 하니까 바로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도 65세 이상 허용을 했고 독일 위에 있는 스웨덴도 허용을 하기로 했고 또 헝가리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의 전 나라들이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예. 고령자 접종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에다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을 풀어서 시급히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행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럽 각국이 태도가 완전 180도로 돌변하면서 전 세계에 상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얘기는 문 대통령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행간에 우리 당국이 조만간 65세 예.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돼야 대통령께서 맞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지 네. 않고 대통령께서 맞으시게 되면 이건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이런 걸 미루보건데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아마 정 총리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를 65세 이상에 접종하는 것을 승인 권고하는 그런 형태가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요즘에는 대면 회의도 안 하거든요. 네. 화상으로 소집한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질병관리청 내부 그리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충분히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거기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바로 65세 이상에게 당장 다음 주라도 접종 승인을 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번에 한 예. 결정 때문에 부담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변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라는 걸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치 보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좀 잘못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각국의 그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도 인지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안동에 있는 한 공장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쌓여 있다. 네, 잘 맞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거.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백신이라 그러면 왜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수입을, 자국에서 예,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수출을 안 백신을 하고. 외국으로 못 예. 나가도록 금지를 시켰겠습니까? 사실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이탈리아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탈리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갈 딱지가 붙어 있는 백신들인데 일로 호주로 갈 백신을 지금 막고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새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로채기를 가능한 한 겁니까?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제조 생산 시설과 아스트라제네카 간에 어떤 아마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탈리아 당국은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화해서 정부가 아마 개입하는 형태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조치라든지 아니면 특별법 조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력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탈리아는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공급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급진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감히 장담을 해보자면 게임 체인저가 되는 백신이 있다면 상반기는 아스트라제네카고 하반기는 노바백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G7 정상들은 백신 다 맞고 오겠죠? 아마 그럴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고요. 오늘도 시간이 부족했네요.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